미국 JFK 공항 승무원의 충격 고백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든 승객이 완벽하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14년 차 베테랑 승무원 케이틀린 모리스가 말하는 한국 승객들의 첫 만남입니다. 평소 같으면 게이트 앞이 아수라장이 되기 마련인데 한국 승객들만은 달랐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14년 동안 공항에서 일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몇 개월간 한국 승객들을 관찰하면서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만세 한국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면 화이팅 남겨주세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케이틀린 모리스입니다. 38살로 JFK 국제공항에서 14년째 승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9.11 테러로 잃은 후부터 질서가 무너지는 걸 견디지 못했죠. 그래서 이 일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게이트 12번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평소 같으면 들려야 할 소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이들 우는 소리도, 어른들 전화 통화 소리도, 캐리어 바퀴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건 에어컨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KE084편은 인천행 항공편이었어요. 승객 270명. 한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보통 단체 승객이 이렇게 많으면 게이트 앞은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지난주 중국 관광단 때는 보안 요원을 3명이나 더 불러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이 커졌어요. 승객들이 모두 가지런히 세 줄로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안내하기도 전인데 말이에요. 맨 앞줄은 어르신들과 아이 동반 가족들, 가운데는 일반 승객들, 맨 뒤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80살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제일 앞에 서 계셨는데 손에는 탑승권과 여권을 가지런히 들고 계셨어요. 그 뒤로 서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방 뒤지며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부모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 할머니 캐리어를 들어드리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계셨죠.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할머니께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누가 줄 서라고 안내했나요? 할머니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 서 있던 20대 여학생이 나왔어요. 저희가 그냥 줄 선 거예요. 다른 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다른 분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탑승권하고 여권도 미리 꺼내둔 건가요? 당연하죠. 확인하는 시간도 아껴드려야 하니까요. 당연하다고요? 제가 14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무선기로 루이스에게 확인했어요. 누가 먼저 와서 승객 정리를 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온 적 없다고 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10분경부터 한국 승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해서 조용히 앉았다가 10시 20분경 할머니가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탑승이 시작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분 만에 270명의 탑승이 끝난 거예요. 제가 14년 동안 경험한 최단 시간 기록이었어요. 보통은 30분에서 40분은 걸리거든요. 모든 승객이 자기 차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탑승권과 여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확인이 끝나면 조용히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 청년이 할머니를 도와드리던 모습, 조용히 책을 읽던 아이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혼란은 재앙을 부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 일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건 제가 아는 강요된 질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질서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알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서 지난주 중국 관광단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화면 속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게이트 12번이었어요. 베이징행 항공편이었죠. 승객 수도 비슷했습니다. 250명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와 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상 속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게이트에 도착하는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면서 오더군요. 가이드가 빨간 깃발을 들고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라고 소리쳤는데도 사람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탑승 시간이 되자 더 큰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가이드가 메가폰을 들고 탑승하세요, 빨리빨리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줄 따위는 없었어요. 그냥 탑승구 앞에 사람들이 뭉쳐 있을 뿐이었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할머니 한 분은 넘어질 뻔했고요. 젊은 남자가 다른 사람을 밀치면서 앞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전기로 보안 요원을 불렀던 기억이 났어요. 보안팀, 게이트 12번으로 와주세요. 상황이 심각해요. 몇 명 보낼까요? 3명. 아니, 5명 보내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와서 사람들을 줄 세우는 데만 20분이 걸렸어요. 그 이후 탑승하는데 또 50분이 걸렸죠. 사람들이 탑승권을 못 찾아서 헤매고 좌석 번호를 잘못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수화물을 올리느라 통로를 막았거든요. 총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같은 아시아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제 10분 만에 모든 게 끝났는데 중국 사람들은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때 루이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케이틀린, 뭐 하고 있어? 어제 한국 승객들 생각이 나서 지난주 중국 관광단 영상 보고 있었어요. 루이스가 제 옆에 앉으면서 화면을 봤어요. 아, 그때 정말 힘들었지. 보안 요원까지 불러야 했잖아. 루이스,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아시아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뭐가? 한국 사람들은 어제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줄을 섰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가이드가 메가폰으로 소리쳐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루이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사람 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단체가 크면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아니에요. 한국 승객들도 270명이었는데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럼 문화적 차이겠지 뭐. 문화적 차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어제 한국 승객들 어땠는지 알아? 제가 말했어요. 아, 그 조용했던 사람들. 티나가 대답했어요. 나도 신기했어. 아이들이 하나도 안 울더라고. 맞아. 브라이언이 끼어들었어요. 보통 아시아 관광객들은 시끄러운데 말이야. 지난주 중국 사람들 생각해봐. 완전 난리였잖아. 그게 바로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브라이언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시아라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미국이랑 멕시코가 다른 것처럼 한국이랑 중국도 다른 거 아냐?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에 또 다른 항공편을 담당했습니다. 도쿄행 일본 항공편이었어요. 일본 승객들도 조용했지만 한국 승객들과는 달랐어요. 일본 사람들은 규칙을 정확히 따랐지만 좀 더 경직되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연스러움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 특징 같은 키워드로요. 여러 글들을 읽어봤는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눈치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배려하는 문화라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서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제 본 장면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이 따라한 것, 젊은 사람이 할머니 가방을 들어드린 것, 모든 사람이 탑승권을 미리 준비한 것, 모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그럴까요? 아니면 어제 만난 사람들이 특별했던 걸까요? 다음에 한국 승객들을 만나게 되면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본 게 진짜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흘 후 다시 한국행 항공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K2086편 인천행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기내 승무를 맡기로 했어요. 게이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그들을 직접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탑승은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지난번과 똑같이 질서정연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내에서 진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약 1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기내식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카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 이 시간 되면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마련이에요. 아이들이 심심해서 떼를 쓰거나 어른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화장실 가려고 복도가 복잡해지죠. 특히 단체 승객들은 서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수다를 떨곤 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도서관 같았어요. 기내식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갔을 때 제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승객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테이블이 모두 내려져 있었고 물컵이 제자리에 놓여 있고 물티슈도 펼쳐져 있었어요. 심지어 냅킨까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해. 아직 기내식 서비스 시작한다고 안내방송도 안 했는데 첫 번째 줄 중년 남성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을 드리자 그분이 두 손으로 받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승객도 그 다음 승객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고 음식을 받을 때마다 정중히 인사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자 조용히 혼자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혼자서 다 했어요. 음식을 흘리지도 않았고 먹은 후에는 쓰레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제가 동료 승무원 티나에게 속삭였어요. 티나, 저 아이들 봐. 저번 주랑 완전 다르네. 평소 같으면 기내식 시간에 복도가 엉망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음식을 흘려서 바닥이 지저분해지고 어른들은 뜨거운 음료 때문에 야단법석이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바닥에 음식 찌꺼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내식을 다 먹은 승객들이 쓰레기를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빈 용기들을 차곡차곡 쌓고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고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까지 주워 담았어요. 쓰레기를 수거하러 갔을 때 한 할아버지가 깔끔하게 정리된 쓰레기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플라스틱 용기, 알루미늄 뚜껑, 냅킨, 이쑤시개까지 각각 나뉘어져 있었어요. 정리해 놓으면 치우기 편하시잖아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승무원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다니요.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자기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준비해뒀어요. 제가 한 줄을 다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평소의 절반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고 동료들과 갤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정말 편했다. 티나가 말했어요. 보통은 여기저기 흘린 거 치우느라 정신없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도 안 울었어. 정말 신기해. 제시카도 동의했어요. 갤리 창문으로 객실을 내다보니 승객들이 모두 조용히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조용히 잠을 자거나 복도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한국 승객 한 분이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손을 털 때도 물이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셨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15년째 승무원 일을 하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승객들이 저희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느낌 말이에요. 보통은 승무원이 승객을 서비스하는 일방적인 관계인데 오늘은 서로 배려하는 관계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승객끼리 다투는 일도, 아이가 울어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일도 없었어요. 착륙 후 승객들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자리부터 차례차례 내리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했어요. 급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보내주고 짐이 무거운 할머니가 있으면 젊은 사람이 도와드렸어요. 모든 승객이 내린 후 객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바닥이 깨끗했거든요. 보통은 과자 부스러기, 휴지 조각, 이어폰 등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담요도 개어져 있었고 베개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한국 승객들을 보면서 내가 알던 상식이 무너졌다고 적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한국행 항공편을 담당했습니다. K088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도 같을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지난번이 특별한 경우였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인상 깊었어요. 이번에는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한 후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 같으면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승객 여러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끝나자마자 보통은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머리 위 수화물 칸을 열어젖히고 서로 밀치면서 자기 짐부터 빼내려고 해요. 복도는 완전히 막혀버리죠. 특히 단체 승객들은 더 심해요. 가이드가 빨리 내려야 해요. 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더 조급해져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방송이 끝나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공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말이에요.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자 그제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맨 앞자리 승객이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수화물 칸을 열었는데 자기 짐만 빼낸 게 아니라 뒷자리 할머니 가방도 함께 빼내더군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가방이죠?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짐을 빼낸 후 주변 사람들 것도 함께 내려줬어요. 특히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나 나이 드신 분들의 짐은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거든요. 모두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앞사람이 완전히 짐을 챙겨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더 놀라운 건 복도가 전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짐을 빼내느라 이리저리 몸을 비틀고 큰 가방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치게 되는데 한국 승객들은 모든 동작이 효율적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캐리어를 끌면서도 다른 사람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어요. 바퀴 소리도 거의 안 났고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다니세요? 다른 분들 신경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객실 청소를 위해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좌석마다 작은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승객들이 자기가 사용한 티슈, 사탕 포장지, 이어폰 포장 등을 모두 모아서 묶어둔 거였어요. 담요와 베개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담요는 개어져 있었고 베개는 베갯니지 구겨지지 않게 곱게 놓여 있었어요. 케이틀린, 이거 봐. 티나가 소리쳤어요. 화장실이었어요. 보통 장거리 비행 후 화장실은 엉망인데 오늘은 마치 청소를 방금 끝낸 것처럼 깨끗했어요. 승객들이 사용한 화장실이 맞아 저희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15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입국장으로 나가는 복도에서도 한국 승객들은 특별했어요. 줄을 서서 차례차례 걸어가는데 아무도 앞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급한 사람이 있으면 양보해주기까지 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자동 입국 심사대로 가서 빠르게 통과했는데 다른 나라 승객들은 일반 심사대에서 긴 줄을 서야 했어요.
제 동료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한국 여권이 진짜 좋구나. 거의 VIP 대우잖아. 신뢰도 때문이지. 한국 사람들은 불법 체류 비율이 낮고 범죄율도 낮거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믿고 특별 대우해주는 거야. 지난 며칠 동안 한국 승객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 맞았네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만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승객들은 자기 짐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고 다른 사람 짐이 무거워 보이면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할머니 캐리어가 무거워 보이자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도와주다니요. 공항 출구에서 한국 승객들을 마지막으로 지켜봤어요. 모두 가족이나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지만 그 기쁨 속에서도 주변을 배려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고 통로를 막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다르더라고. 미국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계속 한국 승객들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들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 궁금증이 커져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우연한 기회가 생겼어요. 인천에서 뉴욕으로 오는 K2084편에서 한국 승객 한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는데 영어를 꽤 잘하셨어요. 비행 중간에 물을 드리러 갔을 때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승무원 일이 힘드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질서를 잘 지키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편해지면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한국 이야기와 지금 보는 한국이 너무 달랐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혹시 가족분이 참전하셨나요? 네, 제 아버지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으셨어요. 전쟁의 상처 때문에.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던 아버지, PTSD로 고생하시던 모습들이 생생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을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라고만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한국이 폐허였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집도 없고.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분이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 전쟁을 겪으셨어요. 온 가족이 피난을 다녔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돈도, 먹을 것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한국과 지금 제가 보는 한국이 같은 나라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서로 도왔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일수록 더 그랬죠. 내가 굶어도 옆집 아이가 더 어리면 내 것을 나눠줬어요. 전쟁 중이었는데도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더 그래야 했어요. 서로 도우지 않으면 모두 죽으니까요. 그분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 인간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했어요. 서로 싸워서 모두 망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보셨던 건 전쟁의 참혹함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건가요? 할아버지 세대가 저희 부모님께 가르쳐 주셨고 부모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함께 해야 한다고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본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할머니 가방을 들어주던 청년, 기내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던 사람들,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든 승객들. 그 모든 행동들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문화에서 나온 거였네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건가요? 강해졌다기보다는 현명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혼자 잘 살려고 하면 결국 모두 망한다는 걸 배웠어요. 함께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는 걸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며 덧붙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배워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도우라고요. 그게 결국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걸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운 배려와 질서가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에요. 그건 단순히 교육받은 예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에 밴 지혜였던 거예요. 그들의 배려는 천성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어려운 역사를 겪으면서 깨달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었죠.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내리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대화였습니다. 아버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분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배려의 문화.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며칠 후 입국 심사장에서 일하는 동료 마이클에게 부탁해서 한국 승객들의 입국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입국 심사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입국 심사장이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국 승객들은 대부분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마이클이 설명해 주길,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라서 ESTA만 있으면 자동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동 심사대 쪽을 보니 정말 빨랐어요. 한국 승객들이 한 사람당 30초에서 1분 정도면 통과했거든요. 반면 일반 심사대는 한 사람 심사하는데 5분에서 10분씩 걸렸어요. 마이클이 말하길, 한국은 불법 체류율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때 자동 심사대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한 남성이 기계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곧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어요. 그 남성이 건넨 건 한국 여권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보안 요원이 한국어로 말해보라고 하자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군요. 결국 그 남성은 다른 사람의 한국 여권을 훔쳐서 사용하려던 거였어요. 마이클이 설명해 주길, 한국 여권이 워낙 좋다 보니 위조하거나 훔쳐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했어요.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00여십 개국이 넘는다니 그만큼 국제적으로 신뢰받는다는 뜻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이 자동 심사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모두 차분했어요. 한 할머니가 기계 사용법을 모르셔서 당황하고 계실 때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남성이 조용히 도와드렸어요. 자기 차례가 늦어지는데도 전혀 짜증내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켜보니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승객들은 평균 2분 안에 입국 심사를 끝냈는데 다른 나라 승객들은 10분에서 15분씩 걸렸어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서류 문제로 소란을 피울 때도 한국 승객들은 조용히 심사관의 지시를 차분히 따랐어요. 마이클이 알려준 놀라운 통계가 있었어요. 한국 승객들의 입국 거부율이 0.1%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오고 규정을 잘 지킨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까 그 남성이 한국 여권을 훔쳐서 사용하려 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한국 여권이 그만큼 신뢰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승객들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준비성이 쌓여서 국가 전체의 신뢰도가 된 거였어요. 여권 하나에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권이 강한 건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보여준 신뢰 때문이었어요.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국가의 이미지가 되고 그것이 다시 개인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한국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국격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건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어요. 한국 전쟁 때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23살의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쟁의 참혹함 때문에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더 많으셨거든요. 아버지, 한국이 많이 변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어요. 만약 아버지가 지금의 한국을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공항에 나가서 루이스를 찾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과 나눈 대화, 입국 심사장에서 본 광경들, 그리고 한국 여권의 신뢰도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루이스에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개인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모여서 국가 전체의 이미지가 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말이에요. 가능하지. 우리 미국도 그런 거 아냐? 개척자 정신, 자유의 나라 이미지 같은 것들. 루이스가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미국은 워낙 크고 다양해서 일반화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행동했거든요. 그게 문화의 힘이지. 문화의 힘이라고요? 그때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티나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아마 교육 방식이 다른 것 같다고 제가 대답했어요.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티나가 또 물었어요. 그럼 개성은 어떻게 되냐고,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지 않겠냐고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나 배려는 공통적이에요. 그게 바로 문화지. 기본은 같지만 개성은 다른 거. 루이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또 다른 한국행 항공편을 담당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탑승 중에 한 한국 가족을 유심히 봤어요. 부모님과 10대 아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있었어요. 아들은 좀 반항적으로 보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부모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기내에서는 달랐어요. 승무원인 저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기내식을 받을 때도 고맙다고 말했어요. 딸아이는 활발해 보였는데 엄마가 조용히 해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옆 승객을 의식해서 팔꿈치가 나가지 않게 조심했고요. 개성은 다르지만 기본은 같구나. 루이스 말이 맞았어요. 그 가족은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공통적이었어요. 비행 중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 승객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휴지를 건네주고 젖은 옷을 닦아주고 승무원을 부르지 말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결국 승객들이 다 치우고 저는 새 담요만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마디 불평도 짜증도 없었어요. 모두가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미국에서라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승무원을 불러서 빨리 처리하라고 했을 거예요. 착륙 후 승객들이 내릴 때 저는 출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승무원님,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승객분들이 모두 협조적이어서 저희가 편했다고 대답하자 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로 배려해야죠.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걸 말해줬어요. 문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서 문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문화가 다시 사람을 만들어서 선순환이 된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낸 거라고 말했어요. 맞았어요. 개인의 작은 배려가 모여서 국가 전체의 신뢰가 된 거였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문화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한국 사람들은 매 순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선택을 해왔고
그것이 모여서 지금의 문화가 된 거였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까?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승객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려고 했거든요. 동료들을 더 배려하고 승객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고 불필요한 불평을 줄였어요. 문화는 결국 사람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였죠. 이제 저도 그 힘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인사부에 특별한 요청을 했어요. 한국 노선을 전담하고 싶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노선을 담당해 왔는데 갑자기 왜 한국 노선만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국 승객들과 일하는 게 의미 있다고 느껴서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승인이 났어요. 이제 저는 주로 한국행 항공편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전담 비행은 KE82편이었어요. 인천에서 뉴욕으로 오는 14시간 비행이었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승객들을 맞았어요. 탑승 시작 전, 저는 게이트에서 승객들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 모습, 아이가 울지 않게 조용히 달래는 부모의 모습,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탑승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승객들을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려고 준비했던 말이었어요. 한 달 동안 한국어 앱으로 공부한 결과였죠. 승객들이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외국에서 자기 나라 말을 들으니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비행 중에도 저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승객들을 챙겼어요. 한국 승객들이 항상 저희를 배려해주니까 저도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싶었거든요. 기내식 시간에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친절하다고, 고맙다고요. 제가 오히려 항상 승객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대답하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요? 또 그 말이었어요. 당연하다는 말.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비행 중간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한 승객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멀미가 심해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비틀거리셨어요. 그러자 주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한 분은 부축해드리고, 다른 분은 물을 가져다 드리고, 또 다른 분은 승무원인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멀미약과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변 승객들이 계속 그분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 광경을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공동체 정신이구나 싶었거든요. 10시간쯤 지났을 때 동료 승무원 티나가 제게 말했어요. 요즘 달라졌다고, 더 친절해지고 세심해졌다고요. 한국 승객들에게서 배운 거라고 대답했어요. 진짜 서비스가 뭔지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아쉬웠어요. 이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승객들이 내릴 때였어요.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조그만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차였어요. 한국말로 인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시면서요. 그 할머니가 내리신 후 저는 그 선물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봉투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는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승객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배려가 뭔지, 진짜 예의가 뭔지 배우게 된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같은 표현들을 외웠어요. 승객들의 반응은 항상 따뜻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 노선을 전담하기로 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매번 비행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워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더 인내심이 많아졌고, 더 배려심이 깊어졌고, 더 겸손해졌어요. 오늘도 저는 게이트에서 한국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오면 정말로 공항이 밝아져요. 질서가 생기고, 따뜻함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어쩌면 이게 진짜 국격인지도 모르겠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예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